안녕하세요. 풍경이 있는 수필 이야기 이미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필 이야기 네 번째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품이나 보고서 등의 내용을 대표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을 말하죠. 유의어로는 표제가 있고요. 이 표제의 단어를 가리켜 표제어라고 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돕죠. 저작, 강연 등에서 그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므로 제목 안에는 반드시 글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의 이름과 제목이 들어있죠. 제목은 곧 그 작품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독자의 시선을 끄는 요인이 되죠. 신문 기자는 제목 붙이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제목을 뽑아내기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또한 짧은 글 한 줄에 승부를 거는 직업이므로 그만큼 제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처음에 볼 때는 제목이 일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잘 지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 심정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제목은 그 내용을 잘 대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목은 처음에 생각하고 짓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글을 완성한 후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영상 3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필의 첫 서두가 첫 인상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수필의 제목은 작품의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읽어보지 않아도 수필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암시해준다는 뜻으로 어떤 사물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죠. 제목이 주는 이미지에 이끌리면 본문이 무척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성이 있어야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문호들도 제목 짓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몬테 크리스토 백작의 저자 뒤마와 햄릿의 저자 셰익스피어도 글의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고심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책이나 작품의 제목도 유행이나 시류를 타는데요. 한때 수필집의 제목이 긴 문장으로 된 것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글의 제목이 지나치게 서정적이거나 너무 긴 제목은 쉐리프 같은 설익은 감정의 표출을 강요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글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짐작할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죠. 저자의 역량이나 취향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한 제목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출된 제목을 접목시켜 간명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또한 서정성이 드러나는 제목을 지었으면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목은 보다 참신한 의미의 용어를 택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합니다. 그러면 제목 짓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본문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면서 문학성을 갖춘 제목을 고르자면 절차 탁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글쓰기는 분노와 슬픔 같은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는 데 제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신비감 있는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미서입니다.
제 나이에 유행했던 이름은 아닙니다. 대략 저의 학창시절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미자, 순자, 영순이, 봉자, 덕순이, 진숙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서라는 제 이름을 말하면 10명 중 9명은 매우 이쁜 이름을 가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사람들에게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물며 문학작품인 제목은 말해서 무엇할까요? 길거리 맛집이 있어도 외관을 붙잡지 못하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처럼 내용이 설령 좋은 내용의 글이라 할지라도 작품을 읽으려는 사람의 눈에 띄지 못하는 제목이라면 실패한 것입니다. 작품과 수필의 정보를 담은 제목은 읽고 싶은 충동을 부채질합니다.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짐작하게 만들어야 하며 함축적으로 그 제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신한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끌게 만들고요. 그 글의 생명력까지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내용과 일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산뜻하고 멋진 제목을 가진 글이라 하더라도 그 글의 내용과 사리에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허황되거나 미사여구만을 붙여서 독자를 곧 실망시키게 만드는 제목도 좋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거창하거나 구체적이거나 너무 딱딱해서 진부하게 제목을 붙여도 독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목은 재질을 제목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좋습니다. 주제를 집약한 것, 매우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목적을 내세운 것 또한 또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수필의 글 중에서 소재 또는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제목을 나타내는 것도 매우 좋은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나타낸 것도 좋은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장의 줄거리를 압축한 제목도 또 우리가 좋은 제목으로 볼 수 있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도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뿐 아니라 이것은 내용에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남의 제목이나 비슷한 것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느낌이 들겠죠. 또한 문장의 내용을 제목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목은 미사여구나 매혹적인 것을 붙여놓고 내용이 빈약하거나 내용과 동떨어지면 독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정성으로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작품을 잉태시킨 장본인으로서 제목은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인상 깊은 제목을 붙이는 것을 권합니다. 쉽고 구체적인 제목이 좋습니다. 원고지 10매 또는 15매의 수필에다가 너무 거창한 철학적인 명제를 붙여서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권의 수필집에다 가냘픈 제목을 붙여서는 또 너무 옅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유형의 제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명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제목이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의 책, 한흑구 선생님의 나무, 또 보리, 윤호영 선생님의 달밤, 안병태 작가의 잔소리 등이 하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제목들인데요.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제목들도 있는데요. 김창식 작가의 안경점의 그레이트 헨,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서정성이 느껴지죠. 또 김병래 작가의 내가 사랑한 새 여인이라는 제목도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송영기 작가의 안개는 나를 유혹한다 라는 제목도 서정성인 제목과 동시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임헌영 선생님의 새벽을 위한 밤의 연가도 서정성이 드러나고요.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슬프다라는 그 형용사 자체에 어떤 서정성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 드러나죠. 또 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글도, 글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서정성과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또 인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제목들도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의 추억,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의 추억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듯한데요. 강중구 선생님이 쓴 작품 제목에서 인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문덕수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최민자 작가의 내 유년의 그윽한 해우소, 인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또 박완서 작가의 40대의 비 오는 날, 역시 문학은 많은 감각어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승현 작가의 봄날은 간다 라는 작품도 인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신일수 수필가의 석류나무 한 그루, 인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남미영 작가의 노란 종이우산, 윤호영 선생님의 방망이 깎던 노인, 인상적인 것들 서정성으로 이끕니다. 김소경 작가의 약을 팔지 않는 의사, 유달영 작가의 슬픔에 관하여, 이런 제목들을 보면 인상적이면서도 서정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한 제목들도 볼 수 있는데요. 박금자 수필가의 피서지에서 생긴 일, 또 강덕수 작가의 고향의 진빛, 임숙현 작가의 창피하지 않는다,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 황대권 작가의 과식을 하더니 기어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파리를 주문하는 글, 김용래 작가의 폐사지의 오후, 구할 선생님의 우울한 귀향, 이런 제목들에서는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계절이 들어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홍성자 작가의 봄이 오는 소리, 이영희 작가의 여름날의 연가, 전명희 작가의 가을의 전령, 김미영 작가의 여름날의 소나기 등을 보시면 계절에다가 어떤 꾸며주는 단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냥 계절만 적은 게 아니라 그 계절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제목으로 적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명을 제목으로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상보 선생님의 값싸가는 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열하일기, 현진건 선생님의 불국사 기행, 이은상 선생님의 5월의 낙화함 등을 보시면 지명에다가 어떤 또 꾸며주는 단어나 의미를 부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제목에서 피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자로 된 제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수필가들이 중년 이상의 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고어 또 한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제목에서도 한자는 피해야 되는 게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부호가 들어가거나 따옴표 문장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는 통상적으로 부호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따옴표 문장, 마침표, 작은 따옴표, 반점 이런 부호는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긴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짧고 단조로운 제목도 좋은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논문이나 학술적이지 않게 지어야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하고 미적이어야 하며 쾌락적이고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목과 결말은 작가의 책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장고 끝에 좋은 제목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수필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5강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